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탄핵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세의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3%, S&P 500 지수는 0.24%, 나스닥 지수는 0.58%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자사의 5G 기술을 미국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런 회장은 현지 시각 26일 중국 화웨이 본사에서 공평한 경쟁회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꺼이 양보할 의향이 있고 미국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김괴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를 냈습니다. 김 외무성은 미국이 북한의 선핵 포기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밝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과 용단에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인텔이 우리나라에서 차세대 메모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데이터 중심 회사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인텔이 서버용 CPU와 함께 옵테인, SSD를 패키지로 팔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 2070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는데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밑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121선 지지되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또 최근 이 수급에 좀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달 내도록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던 연기금이 수요일에 이어서 어제까지 100억 원 미만으로 사들이면서 시장이 크게 힘을 잃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정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한대는 1% 이상 급등했지만 테마주들이 힘을 잃으면서 어제 628선에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치 이슈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최근 외국인들이 악재로 얼룩진 제약 바이오주와 불확실성이 큰 대북주를 팔아치우고 쓸어담는 종목들을 바꿨습니다. 어떤 종목들 매수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ESS 화재와 실적 우려에 최근 화학주들이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 좀 색다른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베이징의 신공항이 개항됐습니다. 중국의 항공산업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IMF 새 총재의 게오르기 에바가 선출됐습니다. 우먼 파워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상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대북주들 중점적으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또 대신 쓸어담는 종목들 있을 텐데요. 어떤 종목들 주로 매수를 했습니까? 네, 일단 9월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9월 달 같은 경우 여전히 개인 쪽에서는 코스피 시장을 매도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소폭 매도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뚜렷한 9월 달의 동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9월 달의 시장의 핵심은 기관 쪽, 특히 연기금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지수의 강도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연기금 매수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은 좀 강세의 기조가 좀 약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 약간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이 기관과 연기금의 패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가 강화되면서 나머지 어떤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이어지는 쪽에서 수급 관련된 약간 공백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쪽도 코스닥 시장의 흐름의 하나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9월 달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한 상위 종목과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외국인들은 헬릭 스미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의 매도세가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 바이오 쪽의 섹터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들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난티 같은 대북 경협주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관점들인데 상대적으로 KMW나 RFHIC 같은 어떤 5G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소재 관련된 쪽에서 국산화를 국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게다가 반도체 관련된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고형까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어떤 또 카지노 관련된 쪽도 어떤 업황의 분위기와 함께 실적 개선의 기대감과 같이 이어지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눈에 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5G 관련된 쪽은 오히려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기관은 차익 매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코스닥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KMW, RFHIC는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사는데 기관은 매도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교차가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2차 전지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종목들도 매도세가 계속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 기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바이오주에 대한 매도세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순매수하는 상위 종목들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이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동시 순매수를 받고 있다라는 쪽에서 한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어떤 지난주까지는 9월 달에 1위 종목으로 떠오르면서 이 컨텐츠 엔터주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은 기관 쪽에서 계속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관들은 아직 바이오 쪽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또 하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앞서 잠깐 외국인들 매수세 쪽에 이어지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외국인들과 함께 기관들도 파라다이스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원익 IPS, SFA 이런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대한 시각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기관의 패턴들은 일단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에 대한 시각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특히
지금 엔터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주에 대한 시각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약간 교차하는 성격들도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실적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반기 들어서 낙폭이 좀 두드러진 종목들 쪽에서 어떤 성장세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종목들은 일단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화학업계인데요. 일단 ESS 화재와 실적 우려에 계속 하락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30만 3천 원대까지 저점을 낮췄는데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수급 동향이나 나오고 있는 이슈를 봤을 때는 썩 좋은 내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순환 시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단기 모멘텀이 많이 악화돼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 ESS 관련된 화재 얘기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부담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ESS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부터 상당히 좀 문제나 아니면은 시장에 이슈가 됐었던 대표적인 종목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그래도 하나의 성장 동력, 성장 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ESS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난 어떤 민관 합동 점검이나 조사를 통해서 일단 여러 가지 보완이 나오지 않았을까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합동조사에서 나왔던 얘기는 배터리에 대한 자체 문제, 즉 배터리 제조사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무게를 두었고요. 거기다가 어떤 기술적인 운영 문제 쪽에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좀 벗어났다라는 관점들이 높았었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안전 강화 대책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런 흐름들인데서 반해서 오히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는 그때 다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면은 조사 뭐하러 했느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앞으로 ESS 관련된 쪽에서 화재가 나지 않을 담보는 없다라는 관점들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우려가 좀 큰 부분들은 일단 ESS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전력을 발생해서 저장 장치에 관련된 흐름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 부분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전기차 관련된 쪽의 2차 전지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죠. 그러면 전기차의 2차 전지도 과연 안전한 것이냐라는 쪽으로 어떤 문제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동안 ESS 화재를 통해서 나왔던 어떤 추가적인 손해나 피해에 대해서 어떤 충당금을 쌓고 그에 따라서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화재가 나게 되거나 어떤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실적 자체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이 점점 더 가시화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업계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일단 이게 국내만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또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또 국내나 해외 쪽에 모두 다 ESS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쪽, 배터리 쪽도 다 공급을 했는데 왜 하필 한국 특히 국내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해외 쪽에서는 아직까지 화재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 핵심들이 어떤 국내에서 설치했었을 때 문제와 함께 이어지는 부분들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기간에 ESS를 강하게 설치하고 집중되고 하는 현상 쪽에서 뭔가 어떤 운영 쪽의 문제가 계속 된 것이다라는 쪽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자체적인 흐름들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들이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지금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앞서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과 똑같이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우려감이 좀 큰 상황들인데요. 무엇보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의 모멘텀으로 2차 전지 배터리를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3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가 일단 전망치가 악화되는 모습들로 바라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까지 LG화학이나 특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구성이 2차 전지는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그럼 당장에 대한 실적들은 오히려 약간 기초화학이나 화학 관련된 업황에 베이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같이 화학 업황들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함께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는 시점 쪽에서 보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 밑에 기저에 깔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LG화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난 실적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쪽에서 일단 적자를 많이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나 아니면 조금 더 전기차 시장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어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봤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 지금 배터리 관련된 쪽의 섹터들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또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ESS 관련된 충당금을 설정한다라는 쪽도 실적에 대한 까먹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너무 기대감을 갖기는 좀 부정적인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LG화학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어떤 대표적인 ESS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축을 차지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떨어뜨리는 게 사실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나오는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멘텀은 단기간에 살아나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쪽으로 움직이는 쪽은 당연히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어떤 개화기에 이어서 해당 업체들도 실적에 대한 변화들이 꾸준히 작년 말부터 가시화되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같이 어떤 돌발적인 악재 그리고 충분히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러면 충분하게 담보를 돼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이나 좀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부분들 쪽에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부분들이 좀 적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는 좀 약화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주가의 부진이나 나왔던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눌림목의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이 다운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는 충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에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주가가 지금 추세적인 강한 파운이 아니라 오히려 좀 단기적인 회복세의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눈높이도 그만큼 낮추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학 종목들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 공개 시장에서 일반 공모주와 스펙 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IPO 시장을 말씀드리게 되면 시장 상황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근데 지금 IPO 시장 같은 경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를 지나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IPO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장을 해서 과연 우리가 무슨 덕을 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지금 IPO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2분기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분기까지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일단 IPO 기업들의 주가도 상장하면서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그래서 한 달간 수익률도 8월 달에 상장한 IPO 기업들이 마이너스 9.5% 정도 나올 정도로 부진했었죠. 거기다가
청약을 하려고 수요 대기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부분을 봤다라고 하게 되면 청약 경쟁률 자체가 낮고요. 특히 공모가 밴드의 하단까지 적용될 정도로 인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이 시점에서 어떤 상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유형별로 상장했던 통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 쪽에서 봤었을 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총 한 17개 정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2017년도가 21개, 그리고 2018년도가 17개였는데 올해 지금까지는 5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에 입성하는 회사들도 많이 위축됐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또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기업 공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101개, 그리고 2017년도가 99개였는데 지금 현재 모두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53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IPO 시장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IPO 시장 쪽에서 그나마 좀 나은 부분들이 스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펙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말 그대로 공모한 자금을 조달해서 일단 합병, 그러니까 우회 합병이나 여러 가지 비상장 회사를 통하는 여러 가지 통로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페이퍼 컴퍼니 성격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올해 그나마 스펙이 상반기 이후부터 가장 어떤 경쟁률 차원도 높고요. 그리고 특히 이베스트 이안 스펙 1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431대 1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뜨거운데 그 밖에 나머지 하나금융 13호라든가 상상인 이안제 2호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한 2,000원대 부근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 예측 경쟁률이 벌써 적게는 한 460대 1 그리고 많게는 한 840대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모 시장이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또 상당히 좀 저가에 대한 메리트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에 대한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금리 기조다 보니까 이런 스펙이 오히려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흐름들과 함께 또 수익성까지 노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스펙을 공모한 이후에 3년 내에 비상장 회사의 인수를 실패한다. 그렇게 되면 상장 폐지 수순을 받습니다. 근데 원금의 1% 수준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또 그냥 단리가 아니고 복리죠. 복리 개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지금 저금리 대비해서는 이자율이 높다라는 관점들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조금 더 봤었을 때 어떤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금 투자한 사람들이 공모 당시에 어떤 투자했던 부분들만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로 인해서 장중에 매수를 했는데 오히려 비싸게 샀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원금 손실에 대한 부담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은 시작했었을 때 공모가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어떤 원금과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수준인지까지도 같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IPO 시장은 하반기에 들면서 그래도 리츠 쪽이나 그리고 나머지 KOTC 쪽에 들어오는 지누스 그리고 종목들이 다시 중형급 대여급이라고 불리는 쪽이 속속 들어서 한 10월 달부터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다시 관심은 높아지긴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시장의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모주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커다란 이슈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약 잔탁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되면서 판매 중단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이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반사익 기대감으로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는 5주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또 이슈와 함께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왔던 얘기들과 함께
또 불용지액에 대한 기대감도 상대적인 반사익과 함께 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슈가 또 벌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강한 어떤 투자 심리가 나온 상황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 정도로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특히 시끌초가가 너무 강하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격 매수하기에도 아직 부담스럽죠. 특히 제조사 입장 쪽에서의 반발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해명들도 나오면서 이어질 분위기도 되기 때문에 또 하나 기존에 판매된 부분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단기 모멘텀만 가지고 주가를 대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고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제약바이오의 업황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도 주가가 오늘 탄력을 받게 되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만 접근하는 한정적인 흐름들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가 산책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신공항이 개항이 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세계 최대 항공시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 외신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항공산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베이징의 신공항 개항이 됐죠.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항공시장으로 많이 부상하게 됐습니다. 우선 베이징 남쪽 다신구에 있는 다신공항은 이틀 전 25일 정식 개항했고요. 이 다신공항은 터미널 면적이 140만 제곱미터로 단일 터미널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다신공항은 늘어나는 어떤 중국의 항공 여객 수요를 소화하고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는데요. 이 다신공항 개항으로 포화 상태가 된 서우드 공항의 잦은 운항 지연 등 같은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개항 초기에 다신공항 같은 경우는 연간 4,5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연간 1억 명의 승객과 4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전망인데요. 이 중국 정부는 2022년에 그 다신공항을 현재 세계 최대 공항인 애틀란타 허즈필드 잭슨 국제공항보다 더 큰 공항으로 키운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중국의 서우드 공항은 이미 하드필드 잭슨 공항에 이어 세계 제2의 공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공항이 어떻게 보면 중국 5년 내 최대 항공시장으로 부상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 항공 인프라를 착실하게 갖춰가고 있고 중국이 향후 5년 내 세계 최대 항공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국제항공산업협회는 5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가장 큰 항공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은 1974년 중국의 연간 항공 여행객 수는 71만 명에 좀 불과했는데, 그러던 것이 1989년 1억 1,1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서 2018년에는 6억 1,14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중국의 항공사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 항공과 그리고 중국 남방항공이 세계 10대 항공사에 랭크되어 있는데, 무려 미국은 3개입니다. 중국 동방항공 11개에 랭크되어 있고, 세계 10대 항공사에 드는 중국 항공사가 곧 미국과 같은 3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세계 항공사 1위부터 3위까지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 항공사가 석권하고 있습니다. 1위는 유나이티드 항공, 2위는 델타 항공, 그리고 3위는 아메리카 항공이고요. 이 중국 항공사는 8위가 중국 남방항공, 10위가 중국 항공, 11위가 바로 이 중국 동방항공 순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항공산업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를 이끌 수장에 이번에도 여성이 올랐습니다. 불가리아 출신 경제학자인 게오르기에바 세계은행 CEO가 그 주인공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게오르기에바 CEO 같은 경우에 IMF 수장에 올랐습니다.
우선 지금 이번에 IMF 차기 총재 후보에 혼자 올랐고 이 선임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이변이 없는 한 게오르기에바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로 가는 크리스탄 위카르 전 총재에 이어서 두 번째 여성 IMF 수장이 될 예정입니다. IMF 집행이사회는 게오르기에바와 면담하고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는 선임을 마무리할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서 10월 17일부터 20일에 열리는 IMF와 WB 연차 총회에서 새 수장이 임무를 맡을 전망입니다. 1953년생으로 올해 66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석사, 박사 학위를 지금 현재 경제학으로 좀 딴 상태고 유럽연합 집행부 격인 유럽위원회죠. EC의 예산 그리고 인권 또 국제협력 부분 등에서 오랫동안 공무를 좀 했던 사람이고요. 유럽 경제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현재 격식을 좀 갖추고 있고요. 1990년대에는 세계은행에서 환경부나 이코노미스트로 좀 활동했고 2017년부터 CEO로 좀 역임했습니다. 이 게오르기에바가 이번에 총재 후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IMF의 규정이 좀 바뀌어야 했는데 총재 후보의 나이가 65세가 상한이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재 후보 지원 마감의 하루 전에 이 기준이 바뀌어서 지원할 수 있었다고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 게오르기에바는 이번에 유럽을 대표하는 단일 후보로 선정되면서 지원을 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구태란 지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국의 189개에 이르는 글로벌 경제기구 수장을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 선진국 중에 후보를 좌우하고 낙점까지 하는 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IMF 총재 자리는 유럽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의 경우 미국이 독점해 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IMF 수장이 된 거에 대해서 이번 선임 절차는 미국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유럽 선진국 집단이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자국 이익을 가장 먼저 추구하는 선진국이 지배하는 글로벌 통치 시스템의 악취가 이런 형태에서도 여전히 풍기고 있다는 몫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래도 게오르기에바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지만 개발도상국인 불가를 출신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서 인기를 모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키인데요. 간밤에는 52주 신고가에 바짝 다가섰고 이번 달에만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입지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전쟁으로 양국 정치, 외교적 관계가 좀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미국 대표 스포츠 의류 브랜드죠. 이 나이키는 중국에서 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주가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르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세에 안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나이키는 올해 3분기 주당 순이익이 86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도 같은 기간 7% 늘어나면서 1,06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래피티니브가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예상치 1,044억 달러로 웃도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총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증가한 14억 달러를 좀 기록했습니다. 가장 매출 비중이 큰 북미 지역 매출이 4% 증가한 반면에 중화권 매출은 27% 증가했는데요. 우선 마크 파커, 나이키 CEO죠. 얘기했던 부분을 들으자면은 이 5년 이상 분기마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나이키는 중국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걸 말했습니다. 나이키는 중국에 대한 관세 효과가 더 나올 수 있는 4분기 총이익률이 0.25%까지도 상승할 것이라고 봤고요. 성장률은 둔화되겠지만은 나이키 자체적으로는 성장이 착실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이키 안에서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나이키는 중국 상하이의 나이키 최초 컨셉 매장이죠. 나이키 상하이 하우스 오브 이노베이션을 런칭하면서 중국 공략에 지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중국 상하이에서만 판매하는
어떤 독특한 제품을 판매하는 어떤 제품만 좀 판매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이키 자체 매장과 웹사이트를 활용해 판매하는 나이키 다이렉트 전략은 수익률을 또 개선시키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나이키는 할인 판매를 줄여서 총 이익률 45.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여성시장 공략, 또 어린이 운동화 구독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의 판매 처에 대한 다양한 부분을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좋은 반응을 좀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 나이키 주식은 올해 들어서 거의 20% 육박하게 좀 상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이키의 주가의 행보는 또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A주 최고가 종목인 귀주 모태주가 중국의 최대 시총 주식의 왕좌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주로 떠오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에서 지금 귀주 모태주의 주가 상승률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1조 4,873억 위안, 우리나라 돈 250조 원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이 구이저우성이죠. 구이저우 그 지역의 2018년 GDP가 1조 4,800억 위안인데, 이거 넘어선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대표 산업 반도체 제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SK 이노베이션과 비교해도 4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귀주 모태주 시가총액은 상하이 A주에서도 유통주 규모로 봤을 때는 유통규모 순위 1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 1위인 공상은행의 시총보다도 20억 위안 더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유통주죠. 일종의 모의 주식까지 합치면은 상하이 증시에서 중국 공상은행과 중국 핑안보험이 이 귀주 모태주보다도 시가총액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 귀주 모태주 주식이 급등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 귀주 모태주에 대한 인기가 급등하면서 투기 현상까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월의 추석 연휴, 10월의 국경절 연휴, 4분기 내내 춘절을 대비한 성수기가 이어지면서 이 귀주 모태주에 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제 비천 모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26만 원입니다. 9월에 추석 직전 광동성 일부 지역의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가격보다도 몇 배 이상의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 10일에 코스트코 상하이점에서 이 제품을 권장 소비자 가격인 26만 원 정도에 팔았는데, 이 만 병이 즉시 매진되는 일도 좀 벌어졌습니다. 현재 마오 타이주의 도매 가격이 2,400억 위안 수준인데, 시간이 어떤 흐를수록 이 귀주 모태주의 이 명품 모태주 같은 경우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투기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선 이 비천 모태주의 고공행진은 명품 백주에 대한 시장 수요가 그만큼 왕성하다는 것을 좀 반영하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서 이 귀주 모태주의 명품 백주들의 고공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분석했고요. 또 이제 이 무한정 생산량을 늘릴 수 없어서 시장 수요가 이어지는 한 공급도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귀주 모태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의저우성 현재 공기, 물, 토양을 기반으로 해야만 양조가 가능합니다. 이 주력 제품의 2018년 생산량은 5만 톤 정도였는데, 생산을 확대한다 해도 2020년 생산 능력은 5만 6천 톤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국 프리미엄 백주 시장에서 이 귀주 모태주의 점유율이 64%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데, 2011년까지만 해도 그 공무원이 프리미엄 백주 시장의 50%를 소비했지만, 작년에는 개인들이 45%를 소유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공무원들의 마오타이를 많이 소비한 이유가 부피가 작고 고가의 마오타이가 뇌물로 많이 쓰였기 때문인데,
뭐 사는 사람 마시지 못하고 마시는 사람은 사지 않는다. 우스갯소리가 유행하게 될 종조입니다. 하지만 뭐 시진핑 정부가 부패할 전쟁을 선언하고 부유한 증산창이 늘면서 이 마오타이의 그 소비층은 공무원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주보태즈는 작년에 매출이 772억 위안을 올렸는데 올해는 900억 위안으로 1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증권사의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1250억 그리고 1300억 위안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화웨이에 대한 기업들의 판매 규제 면제 시한 연장 가능성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 즉시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지만요. 장 막판에 이 CNBC가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협상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낙관적인 이런 낙관적인 상황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생각보다 좀 일찍 중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남북 협상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좀 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음 달 예정된 양국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지금 현재 미국산 배두와 또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조기 타결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하루 만에 어떤 입장이 달라진 뭐 이유가 좀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에서는 탄핵에 대한 여론에 대한 부담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시선을 좀 돌리려는 의도가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추후에 봐야겠지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은 중부지방은 구름만 지나는 날씨를 보이겠지만 남부지방으로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으로 낮 동안의 늦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편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는 크게 나면서 쌀쌀하게 했고요. 밤사이에 급격하게 낮아지는 기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침에, 남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까지 20에서 50mm의 양을 기록하겠고요. 이 시각 위성 영상에는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륙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낮 동안의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도 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3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아침부터 흐려지겠고 부산과 제주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동해상으로는 출항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지만 남해상으로는 비 예보가 있어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 선을 기록하며 중부지방으로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으로는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혹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